이거는 이민 받으면 되는 거다. 우리가 언제든지 받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또 한국의 높으신 분들한테 막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출생은 못 푼다. 푸는 척 하다가 결국 이민 받으면 된다. 이게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나오고 있는 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대로라면 과연 1000만 국가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또 우울한 얘기일 것 같은데 오늘 우석훈 작가님 모시고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석훈이라고 하고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최근에는 애 둘 키우는 게 주로 하는 일인데 네. 이 애 키우다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한국 시스템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엄청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공들여서 키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충 뭐 낳아서 대충 크겠지라는 시대랑 바뀐 건데 네. 실제로 너무 공을 들이다 보니까 태어나는 아이들의 총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생활 속에서 저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학교 강의를 갔거든요. 예. 한 반에 15명이에요. 이제 좀 큰 데가 30명까지 되는 데가 네.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진짜 인구 밀집 지역이고 학교답게 생긴 거예요. 그래도 중학교에 교실은 유지가 되는데 네. 지금 유지가 안 되는 게 야구부를 비롯한 운동부들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들 나온 그런 유명 중학교 야구단이 문을 닫는 중이에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보면은 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데이터 처음 보면은 망했네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보면은 망한 게 맞아요. 이게 지금부터 줄 거다가 아니고 네. 71년도가 제일 많이 태어났는데 그때가 100만 조금 넘었거든요. 그 71년도로 정점을 주는데 2000년이 됐을 때 64만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100만이 64만은 대충 30년에 걸쳐서 3분의 1이 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준 건데 지금은 20만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60몇만이 3분의 2가 주는데 20년이 걸려요. 그러면 지금 속도로 그냥 간다고 하면 20년이 다시 지났을 때 네. 좋게 봐도 10만 선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2만 연세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2만 명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국가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대학교 5개 규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느냐?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학 5개로 우리나라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 연동해서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이 무너지겠죠. 지방의 초등학교도 그냥 전교생이 뭐 한 명인데도 있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를 없애는 거를 기재부에서 교육부한테 막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경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학교 문 닫는 게 유행이 아니고 문은 당연히 닫는 거고 폐교를 사서 그걸 고쳐가지고서 뭐 문화 행사도 하고 그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사라진 지역에는 다시는 부모들이 오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경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방어선을 못 치고 나니까 지금은 대학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굉장히 큰 대학교 10년 전에 제가 거기서 강연했을 때 300명씩 이렇게 오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가 학교 앞 상가 공식률이 지금 20%가 넘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또 이유가 있을까요? 출산율 주는 거는 그러니까 다 줄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도 줄고 심지어 북한도 줄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2.1, 그러니까 2.1이 돼야 이제 인구가 안 변하는 건데 네. 2.1이 밑으로 내리면서 북한도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난리 중에서도 1도 미치고 지금 0.7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인류가 못 겪어본 수치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이 속에서 매일 있으니까 이 이상한 걸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뭐 숫자로만 보면은 아, 이 나라는 50년에 70년 후면은 사라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특이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보통 그 정도면 이제 국가를 유지하는 세력 있는 사람들이 막 긴장감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동원을 하거든요. 영국이 그랬어요. 2000년 들어올 때 당시 총리가 토니 블레어였는데 영국의 문제 1순위는 저출생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약간 떨어뜨렸어요. 막았어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미신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민 받으면 되는 거다. 우리가 언제든지 받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또 한국의 높으신 분들한테 막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출생은 못 푼다. 푸는 척 하다가
결국 이민 받으면 된다. 이게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외국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한국에 있는 진짜 특이하고도 벤처러스하고 그게 사교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갖다가 아무리 해도 네. 사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들어간 육아 비용하고 사교육을 놓고 들어간 육아 비용은 뭐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 뭐 엄마 예비 엄마들 예비 사교육 한번 보고 나면은 우리 그냥 일본 가자. 일본 놀러 가자 차라리. 근데 이 사교육을 줄이거나 없애자라고 하면은 딜레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직업 없애냐라고 하는 사교육 목소리부터 이미 나는 이 사교육에다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몇 년을 썼는데 왜 얘 졸업하면 없애자라고 하는 기득권. 네. 그리고 나는 낼 생각이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과잉대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교육을 지불하기 어렵게 생각하는 예비 엄마들은 나는 그냥 엄마 안 할래요라고 빠지게 돼 있는 구조죠. 이거는 외국에는 없는 사례예요. 그러면 예. 과거보다 이 사교육에 대한 경쟁은 더 심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수익률보다는 성공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실 거예요. 제 모든 노하우를 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사교육비는 최근에 정체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 확 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영유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그러니까 영유아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인데 이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대학 입시 때문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중고등학교는 알겠는데 영유아는 뭐냐 그럼 여기에 이제 실제로는 그냥 특수 학원인데 영어 유치원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막 이 비용을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저는 수학이나 영어인 줄 알았더니 국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에서 글을 못 띄고 학교에 들어오면은 너무 쫓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출생아 수는 확 줄었는데 부모들의 영유아 사교육비는 영아 시장보다 커요. 거의 뭐 5조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낳는 엄마들은 이걸 감수하겠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좀 못 먹고 못 살더라도 하겠어라고 이 결심을 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보낼 자신 없으면은 당장 그 집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학대 엄마가 될 거야. 영어 유치원도 안 보내면 어쩔 거야. 라고. 근데 그런 압력을 보면은 그 형편이 아닌 엄마들은 네. 포기하죠. 그게 지금 나온 그 숫자예요. 일단 규모의 효과라고 해서 네. 그 초등학교 있는데 학원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태권도장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를 키우기 편하거든요. 그 제가 키워보니까 초등학교 때 1위 교육에 기여하는 기관이 태권도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는 이제 차가 없어요. 네. 그 태권도장 보내면 그 태권도 사범님이 집에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엄마가 다 라이드를 해야 된다. 그러고 계산은 안 나오고 견적 안 나오죠. 그리고 엄마도 만약에 뚜벅이면 어떡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적이진 않아요. 출산율이 1.43까지 내려갔다가 약간 올라간 일본 사례를 보면은 일본은 차 안 타는 게 기본이거든요. 차 안 타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키우는 엄마들이 많은데 한국은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국민이 차를 가지고 육아를 할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 잘 잡아야 3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일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학교 출산율이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문명적으로 아이들이 덜 태어나면은 그 사회에서 훨씬 그 아이들에 대한 환영도 같은 게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출생아 수가 막 떨어지는 20년 동안에 놓기 전에 확 높아져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출산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조금 더 잘 사는 분들이 그래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추세인가요? 논쟁이 있었어요. 네. 재산과 출산율 사이의 연관관계 네. 잘 안 나와요. 그렇게는 잘 안 나오고 여성의 경우는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고소득이 되면은 출산율이 확실히 좀 내려가요. 그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엄마의 변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남녀 상관없이 집어넣고 나면은 일관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준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조금 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국내의 경우는 주택 보유 주거 현황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나와요. 근데 전세는 출산율이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전세의 경우는 비슷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많이 살아서 그런지 전세는 오히려 잘 났는데 월세가 되면은 이제는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것에 일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처럼 부자들은 많이 낳고 그렇게 전국 통계로는 잘 찾기가 어려운데 유일하게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세종시 통계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세종시는
출산율로 학교 출산율을 치면은 우리나라 뭐 1, 2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거기는 공무원들이 많고라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통계적으로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게 아니면 높게 나온 걸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구나라고. 근데 남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직업별로 보면은 네. 확실히 경찰 군인들이 결혼도 일찍 하고 아이도 많이 낳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월급이 높고 낮은 것보다 안정적일 거냐. 그런 직업별 그런 건 있는데 주위에서 보이는 그런 거는 확실히 부자들이 좀 더 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통계를 해보면은 그렇게 딱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 그런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제 임신, 출산 네. 이런 거에 대한 복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사내 유치원 있는 곳들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면 그래도 또 출산율이 높은가요? 그건 뭐 되게 핵심적인 건데 네. 출산율 자체보다는 네. 출산 계획을 유보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저도 한 5, 6년 전에 이제 여성들 조사를 쭉 해봤더니 비정규직 여성들한테 물어보면은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이 되면 계획을 갖겠다. 그리고 아예 이제 직업이 없고 이제 찾는 중이면은 비정규직으로 되면 하겠다. 이렇게 늘 하는데 그 정규직 내에서도 보면은 그거는 그 회사 규모랑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제도들은 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택도 없고 한 몇백 명 있는 소위 중견기업급인 사람들은 출산을 계획이 아닌 집행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데는 되게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가 좀 더 안정된 데로 옮길 때까지 아직은 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다. 또 위로 올라가면은 고소득층이 나타나거든요. 로펌하고 이제 금융회사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긴 다시 중소기업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봉 1억 이상 받는 분들인데 네. 자기가 빠지면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는 파트너 정도 되고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연봉이 많더라도 이 작은 회사에서는 인력 대체나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데는 그렇죠. 또 연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부, 대기업의 일부 여기만 적극적으로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연기 및 대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정책을 세울 거냐. 맞아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긴 했잖아요. 근데 왜 효과는 없었을까요?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았을 아,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도 안 했으면은 더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육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중산층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이를테면 우리가 이 정도 연봉 받고 이 정도는 다 하지 않나요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뭘 더 주는 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 육아 대책이 좀 약간 어이가 없는데 집을 사면 뭘 해주겠다. 그거는 이제 주택 대책으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수치는 이 전체 모집 단위에서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혜택 받는 사람들이 사실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산을 받을 때 지금은 보통 이제 뭐 이리저리 빼면은 자식은 한 5천 정도 받는데 그걸 5억으로 올려주면 근데 실제로 이런 세금을 내거나 뭐 유산 관련된 걸 내는 국민은 1%도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나누고 하면은 우린 먹고 죽을 일도 없네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5억으로 올리면은 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 1%도 안 되는 사람에 해당되거든요. 네. 지금은 그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다른 육아책을 쓰면서 그 육아 관련된 공무원들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도 저한테 너무 속이 상해서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 늘렸다. 그 무상보육도 늘리고 막 늘렸는데 엄마들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하고서 공무원 욕만 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선생님 원래 육아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못하니까 엄마가 좀 돕는 거지. 그게 복지국가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도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 쓰고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엄마들이 안 낳는데 그 다음부터 엄마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안 낳는 엄마들이 잘못이다. 그러니까 뭐 가임 여성들 숫자 통계 내서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접근이 아니고 누구든지 낳고 싶으면은 낳을 수 있는 그런 출산권에 맞춰서 제대로 설계해놓고 그러면서 그 위에 하나하나 더해가는 방식을 써야지 낳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딱 놓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아 내가 할 일은 그럼 엄마가 되기 위해서도 휴직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가잖아요. 맞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책들이 그냥 단순히 돈만 지원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낳을 수 있는 환경,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전체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도 제고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되게 잘 맞물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런 과정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얘기는 그거예요. 이것도 네. 벌써 10년 전에 본 건데, 아기한테 미안해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20대 여성들이 쓴 글들이, 근데 또 이유는 다른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아기를 안 낳는 이유는 뭐 출산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국가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처럼 살 텐데, 내가 아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기를 못 낳겠다. 근데 이 똑같은 글이 요즘 중국에 있어요. 중국도 출산율이 막 떨어져가지고 난리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대학생들이 쓴 글 보면은 치여서 살 게 뻔한 자식한테 미안해서 못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우주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 한 사람이 한 우주니까 부모가 보는 거는 엄마들 아빠 똑같아요. 이 자식이 태어나서 한 우주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 인생 싫은데 이런 보나마나 나같이 공부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낳기가 싫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잘해서 훌륭하고 귀하게 키워줄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학교 잠깐만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희 집 애들이 잘못된 거는 전부 네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중학생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너희 집 애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린 바로 감옥에 보낼 거야. 애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혐오가 딱 올라가서 이제 보낼 거야 감옥에. 그러면 무서워서 왜 낳겠어요. 그렇죠. 한국은 안 변해요. 한국의 지도자가 자기 자녀는 한국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돼야 이거가 문제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 자기 손자가 저 안에서 같이 구를 거면 그래도 이렇게 겨울에 히터는 잘 들어오나 여름에 에어컨은 있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지. 그건 잘 모르겠고 골프장이 지금 요즘 얼마야 이런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린이들이 삶이 어떤지 이게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또 그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애를 낳는 사람도 없는데 네. 우리나라도 자살률도 만만치 않잖아요. 음, 여기에다가 또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있지. 이게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완전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지방의 주변 도시들 정도에서는 방어선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출생아 문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책을 준비하고 그럴 때는 이제 관련된 시민단체랑 전문단체랑 상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러면 나는 이런 의견인데 내가 혹시 편견이 아니냐. 근데 이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돼 있는 시민단체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정도면은 이거는 우리의 일이라고 할 단체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빠져 있는 거는 모두의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관련돼 있고 이익 보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들이 입장에 볼 때는 태어나는 애들은 자기는 자기가 잘 크면 되는 거예요. 부모들도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남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어린이가 행복하게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 청년들도 한 20년 정도 자기 청년 기간이지만 당사자인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 저출생 문제는 아무도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국가는 생각보다 유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 대표적으로 선거 때 이게 핵심 공약에 못 들어가요. 100대 공약에 100대 공약 1대 2대 공약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공약을 만들 때는 각 부분별로 담그거든요. 그러면 뭐 노조 쪽 주문도 담고 또 노조가 아닌 뭐 장애인 쪽 주문도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다못해 영화하는 사람들 주문은 뭐냐, 연극하는 사람 주문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충청도, 경상도, 경북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저출산 문제는 100번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게 표에 영향을 안 줘요. 왜냐면 이게 내 문제를 생각하는 해야 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저출산 문제가 좀 나아질 때 생각하면은 거기에 표를 줄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많은 거를 한국은 국가의 유능함에 기대서 이 문제들을 풀거나 해서야 하는데 이 문제는 국가가 알아서 풀기에는 선과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런 다른 선진국들도 사실 한다고만 하지 프랑스 말고는 제대로 지금 푼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했냐 그러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너무 많은 정책이 이를테면 가족 구조에 관해서 결혼 안 해도 이런 것도 막 하고 뭐 보조금도 막 늘리고 학교 급식도 막 늘리고 막 지역에서 주는 수당도 늘리고 막 늘렸는데 어느 날 높아진 거예요. 그럼 뭐가 원인이었냐? 통계적으로 분류할 수가 없죠. 그냥 동시에 벌어진 일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면은 프랑스나 스위스 사례, 스웨덴 사례를 하면서 뭐 덕분에 됐다. 아니 지들 줄 모른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 이거는 결국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 개선되면서 풀려나가는 건데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므로 그냥 외국인 노동자 받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느냐? 그러면 이민이라는 거는 그 나라 제일 많은 건 지금도 결혼 이민이거든요. 그럼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럼 결혼 이민도 줄어요. 그리고 취업 이민이 늘 거냐. 그 취업 이민으로 정착한다는 건 대개 이제 가장들이 식구들을 데리고 오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가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빠 혼자 와서 목숨 걸고서 어떻게든지 살아서 송금을 해주면은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집 사고 차 사면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럼 그 외국 노동으로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권적인 정치적인 이유나 문화적인 이유로는 대규모로 이민 올 수 있지만 외국 노동자는 와도 경제적인 이민은 높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높은 사람들은 국민들이 싫어서 그렇지 이민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민청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민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반대하는 사람도 아닌데 20만 명씩 줄어든 그 청소년의 숫자를 하기에는 이민이라는 건 너무 규모가 작은 거다. 그렇죠. 그걸로는 안 되고 근본적인 건 아니고. 네, 외국 노동자가 와 있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이 식구들이 오는 거가 아니라서 일시적으로 와서 일을 하고 가는 거니까 네. 우리 노동력이 부족하면 외국 노동자는 늘어날 거다. 근데 그게 국내 수요가 는다거나 이를테면 뭐 극장을 보는 사람이 는다거나 책을 보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는다거나 그거는 아니니까 그쵸. 이거는 다른 구조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수 기업들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국내 내수에 기반한 산업들은 국가와의 밀접한 산업 정책이 없으면은 맞아요. 바로 없어요. 조선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계속해서 20년 동안 조선업을 우리가 더 키워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막 망한다고 그럴 때, 그럼 산업은행 들어가서 어떻게든 해서 버텨야 되는 거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거는 한번 철수하면 다시는 못 돌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그런 불황 때문에 문 닫는 건 아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게 좀 있어 반도체를 뛰어넘어서 조선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이라는 거는 국내에 생산 기반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적절하게 정부에서 지원 방식을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나은 일자리로 이렇게 해서 좀 너무 하청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 구조를 짜보자라고 이런 건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몇 개가 축으로 버티면은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일정 이상의 직업장에 다 가게 하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간 나라가 제가 그래 1000만 명이 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속도면은 1년에 10만 명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명이 100년이라고 하면은 곱하면 딱 1000만 나와요. 물론 총인구는 노인 때문에 금방 줄지 않지만 잠재적으로는 1000만 명만한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망했네 그러는데 그 규모로 사는 나라가 1인당 GDP를 거의 세계 최고인 스위스, 그것도 좀 밑에 있는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다 1000만 언저리 국가예요. 그러니까 1000만이라는 숫자는 그게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잘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래도 10만 명이나 그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방어선을 쳐야지. 아, 이거 참 어려운 일이로세. 큰일 났네. 그냥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알바들도 출산을 계획을 짤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그건 국가의 실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케어는 어떻게 할 건가? 디자인을 해가지고서 직업별로 맞춤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은 그래야 이 특근모가 태산이 되면서 이게 1.0이 되는 거지. 0.723 나왔으면은 0에서 1.4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2.0이 되는 거는 진짜로 어려워요. 그거는 프랑스 말고는 다른 나라는 다 못한 거거든요. 근데 1.34 정도까지는 빈 데들을 이렇게 리키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데를 좀 막으면은 이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까지 가려면은 이제 사교육이나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나와야 이제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옵션 이거는 내가 쉬는데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단순히 이게 왜 저출산이지? 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함께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답변을 주셔서 1000만 국가라는 도서도 같이 읽어보시면서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좀 경각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